안녕하세요. 자, 전체적으로 5회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당사자 능력과 피고인 파트입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변론 능력 이렇게 해놓고,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변론 능력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변론 능력은 바로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만 변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다이고, 이제 소송 능력은 거의 의사 능력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능력은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사자 능력이 소멸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법인이 해산을 했다, 이런 의미이다. 사망이라든지 법인 해산.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이제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죠. 이걸 보면은 형식 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조건에 해당한다까지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인의 능력에서 자연인은 무조건 연령 의사를 불문하고 된다. 그러나 태아나 사망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인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제 논란은 있지만 일단은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능력은 피고인 사망, 그 다음 법인 해산인데 공소기각 결정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의사 능력하고 같은데, 이건 이제 민사적 개념도 있죠. 그래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해서,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자, 미성년자라도 소송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소송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사는 부모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형사에서는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가 처벌받고 미성년자가 피해를 받으니까 미성년자 스스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 들면 고소 능력,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증언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한 9살, 10살, 11살 정도에도 인정하고, 증언 능력과 관련해서 만 3세, 1월 정도도 여아의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만 3세 1월 여아가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증언 능력이 있을 때, 이런 때는 바로 소송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소송 능력은 거기 뒤에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소송 능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소송 절차를 정지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고, 이게 안 되면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일단은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 거,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소송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송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요. 그래서 소송 능력자의 대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이 두 가지 표로 11페이지에 비교했는데, 일단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이고, 소송 능력은 그냥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 소송 조건이 아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12페이지 성명모용 소송. 위장 출석, 위장 자수로 이어지는데, 이제 성명모용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듯이 민사소송에도 함께 나오죠. 갑이 진범인데, 원래 이제 피고인은 꼭 진범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문제를 설명할 때 갑이 진범인데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을의 이름을 모용, 도용했다.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거. 그래서 이제 성명모용 소송에서는 성명모용 소송. 항상 출발하면은 갑이 진범. 이 진범이 모용자이고 실질적 피고인이고 이 실질적 피고인으로서 공소제기 효력도 받고 판결의 효력도 받는다. 사실 형사소송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본명기재가 사소한 오기 오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 피고인, 공소제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 모진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기억을 해주셔서 모용자, 진범. 실제 시험에서는 모용자, 피모용자 하다 보면 쓱 머리가 돌아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에서 피고인의 특정,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 공소제기 효력도 모용자. 자, 검사의 조치, 공소장 표시 정정,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 불효. 사실 이제 선택형과 함께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표현을 보면은 그냥 공소장 표시 정정. 이 공소장 표시 정정은 이름을 지우고 도장 찍고 새로운 이름 쓰고 뭐 석자, 수정 이렇게 쓴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 거부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본명 기재를 강제할 수도 없고 어떤 사소한 오기 오류로 취급한다. 공소장 표시 정정, 이른바 공소장 보정의 일례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름을 잘못 썼을 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뭐 이렇게 지우고 도장 찍고 석자 수정하는 거, 이건 널리 알려진 사소한 오기 오류를 시정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아니다. 298조 1항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문에 따라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검사가 직권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조치. 검사가 표시 정정을 하지 않으면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사실 누가 나의 이름을 모용을 해서 내 이름으로 예를 들면 뭐 특수강간, 미수 이렇게 전과가 하나 남아있다. 아, 저 아닌데요? 저 그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세상 살아갈 때 상당히 불안한 지위 그리고 불리한 지위가 있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한다. 지위 해소를 위해서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자, 그 다음 피모용자가 이번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다.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집에 자기 이름으로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약식명령장이 날라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일단은 여기에서도 피모용자, 모진놈, 모용자가 실질적 피고인이다. 피모용자는 바로
공소제기가 없었다. 아, 당신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공소이각 판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모용자에 대한 조치인데, 일반 공판 절차에서는 이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송달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이게 민사와 형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민사에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송달이 매우 중요하고 송달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구술로서 판결을 선고하는 거고, 원래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판결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우리 판례는 은혜적 규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송달이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러나 바로 약식 절차는 서면 심리를 해서 이제 약식을 발령하죠. 약식을 발령한다는 것은 약식명령장에다가 판사가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약식명령을 발령을 해서 이제 송달이 이루어지면 이 송달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성명은 잘못 써도 좋지만 송달은 적법한 수송달인에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진범이고 을의 이름으로 약식이 청구가 됐다라고 해서 어떤 을 이름으로 됐어도 송달은 갑에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송달은 갑에게 해야 유효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 자체가 그래요. 갑이 을의 이름을 모용했는데 송달을 누구에게 했냐? 을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거 뭐야 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갑의 지위는 송달은 갑에게 해야 하는데 갑은 아직 송달을 안 받았다. 갑은 아직 송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제 실제 사례로 가면 아직 송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송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약식 명령장을 경정해서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약식 이제 절차설에서 갑은 아직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송달을 통해 약식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성명보용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갑이 을의 이름을 도용해서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진술거부권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진 놈 갑이 진범이 모용자이고 공소제기 효력,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쳐지지 않으면은 갑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공판 심리 중에 밝혀지면 분명히 갑에 대한 건데 을 이름으로 재판이 확정되는 건, 그러니까 일단은 공소장 표시 정정을 하든지, 공소장 표시 정정이 안 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로 해서 공소이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갑이 을의 이름을 모용해서 을에게 약식명령장이 송달됐다. 그 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을에게는 당신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아닌데 어떤 조문을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327조 2호를 유추해서 공소이각 판결. 그럼 갑은 어떻게 하느냐? 진범 갑에 대해서는 사실은 잡아 패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갑은 아직 송달을 못 받았다. 그래서 약식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따라서 갑에게는 약식명령장을
송달해서 약식 절차를 마무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모용 소송 모진놈을 기준으로 일단 해주시고, 자, 다음은 이제 위장 출석입니다. 위장 출석은 이른바 몸바지라고 하는데, 이제 공소장에는 갑이 진범인데 을이 공판정에 출석해서 내가 갑이다라고 하는 거, 이른바 몸바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화에서나 나오지 현실에서 벌어지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기서도 공소장에 표시된 갑이 실질적 피고인이고, 위장 출석한 자, 그러니까 위장 출석한 자는 형식적 피고인 내지는 부진정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위장 출석에서는 부진정 피고인이다. 일단 공소제기 효력, 위장 출석은 갑이 진범이고 갑 이름으로 공소제기, 공소장이 나왔는데 을이 갑이라며 출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갑만 피고인이죠. 갑이 실질적 피고인, 진정 피고인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인정신문시 밝혀졌다. 인정신문시 밝혀지면 한 게 없어요. 이때는 야, 가 해서 을은 배제. 이제 갑을 소환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이미 갑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정신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심리 중 어느 정도 심리를 했으면 비록 을이 출석했어도 여기서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 즉 을이 어느 정도 심리를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소송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27조 2호를 유추해서 공소기각을 해주고 갑을 불러서 다시 처음부터 을에게는, 그러니까 을이 시작부터 심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단순 배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심리를 하다가 나오면 을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서 배제를 해야 되고, 이때도 갑은 이미 공소장이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재진행한다로 이루어집니다. 위장자수는 뒤에 지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10번부터 해서 심신상실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면 사망한 거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도 당사자 능력은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도 당사자 능력은 있다.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자, 2번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벌 규정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법인도 당사자 능력이 있고, 앞에 봤듯이 당사자 능력은 흠결 시 공소기가 결정을 하니까 일단 소송 조건이고, 반면에 소송 능력은 유아의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아는 소송 능력이 없다. 이때는 공소를 제기하면 원래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 능력은 소송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소송 능력, 뭐 고소 능력이라든지 상소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11번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성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의사 표시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출처를 표시를 한 것은 처음으로 시험이 나온 거에서 출처를 표시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변호사 시험을 해서 기출문제 위주로만 준비를 하고 다른 시험을 무시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 50%, 미기출 50%, 그 중에 반은 최신 판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국은 변호사 시험에 안 나왔던 25%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안 하니까 공부를 해도 선택형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에서는 두 지문 모르면은 틀릴 확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성인인 피해자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교특법에 있어서는 이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또는 처벌의사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 철회 등이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피해자가 일단은 중장애, 사망이라든지 난치의 질병, 어떤 중장애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가 있게 되면 보험 공제 가입만으로는 공소기각이 안 돼요. 이때는 어떤 보험 이제 공제는 필요 없고 그냥 반의사불벌죄만 해당합니다. 불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사고라든지 의식불명 사고가 있으면 이제 그때 중상해가 벌어지면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뭐 합의를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바로 피해자가 이런 중장애가 있을 때 바로 먼저 이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성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이 될 리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설령 어떤 법정 대리인이 있어도 어떤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전원합의체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한 거 이제 단지 양형 참작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우리 법상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대리할 수 없다. 친고죄에는 고소의 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에서는 이런 대리 규정들이 없다. 이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 철회를 직접 선택하라 라는 취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유죄 2번부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소송 행위가 있다. 성년 후견 심판 개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앞에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결정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심지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그리고 1번, 유죄 1번.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인 피해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이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함께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건 잘 아는 판례니까 선택형으로서는.
형사소송법 26조에 보면은 우리가 법정 대리인의 대리, 이 포괄 대리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게 민사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이 법정 대리인의 포괄 대리는 민사와 달리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법 9조 내지 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 시, 피고인이 의사 무능력 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형법 9조 내지 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 즉 책임 능력 없어도 처벌되는 사건에서만 법정 대리인의 일반 대리가 가능합니다. 즉 책임 능력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 실제 선택 사례 기록에서 이와 관련되는 범죄들이 언급되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음주운전이든 할 것 없이 14세 미만이면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 능력 없어도 처벌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조세범 처벌법, 담배사업법, 인삼사업법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형사 미성년자 처분이 허락된 재산과 관련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는 조문이지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문, 민사와 달리 법정 대리인의 포괄 대리가 조문이 없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이다, 의식 상실 상태이다 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음주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조문이 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본인이 대리해야 된다. 자, 12번. 이미 형사사건이 개시된 법인의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재판 종료 전까지 당사자 능력을 유지하고, 반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청산 종결 등기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의 당사자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이른바 먹튀 방지죠. 법인을 설립해서 범죄를 하고 수사나 공소 제기 이전에 해산하고 튄다. 그래도 나중에 수사해서 기소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처벌이 되고, 이런 벌금 같은 경우에 해산된 재산 여기에서 다시 또 환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튀 방지라는 말 한마디면 되겠고요. 자, 13번. 공판 심리 도중에 성명 모형 사실이 판명되면 공소장 정정, 표시 정정 똑같습니다.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면 되는데, 공소장 이런 표시 정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하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 틀렸고요. 유죄 1번.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모용자가 피고인, 모진놈, 피모용자는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2번.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 소송이 밝혀진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 형식상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피모용자, 당신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식재판을 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요. 세 번째,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성명을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인정신문 단계나 사실심리 단계 위장 출석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부진정 피고인을 절차에서 배제해야 되고 진정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틀렸다. 실질적 피고인을 소환하여 다시 진행한다. 그러니까 인정신문 단계에서는 피모용자를 단순 배제, 사실심리 단계에서는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을 해주는데 어떤 경우든지 피모용자가 아니라 이제 출석한 위장 출석자 어떤 경우든지 실질적 피고인, 진정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왜? 진정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장이 제출됐으니까. 유죄, 인정신문 단계 을을 퇴정시키고 갑을 소환하면 되고 사실심리가 들어가면 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아무튼 14번 본문에서 나오듯이 어떤 경우든 실질적 피고인, 진정 피고인에 대해서 별도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15번 화물차 운전을 하는 갑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생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동승하였던 을이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했다고 자수했다. 검사는 을을 진범으로 오인 을에 대해서 공소, 법원 역시 을을 진범으로 오인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는데 갑이 진범인데 을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그래서 검사가 을을 기소하면은 검사 의사 공소장의 표시 행위, 피고인으로서 행위 모두 을이기 때문에 이설 없이 을이 실질적 피고인이에요. 이설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위장자수인이 실질적 피고인이라는 전제하에 그냥 결론을 암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을에 대한 판결은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진범갑에게 기판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을은 재심이 안 돼. 왜 재심이 안 되냐? 바로 형사소송법 420조 무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인데 420조 5호는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을 필요로 하는데 증거의 신규성이 없다. 본인이 범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어서 을은 420조 5호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을은 별도로 범인도피로 처벌이 되고 진범 갑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갑도 또 처벌이 됩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제 법리화하는 건데 법리화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위사안에서 실질적 피고인은 을, 공소제기 효력도 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확정돼도 갑에게 기판력 안 미치고 심리 중에 갑이 진범임이 밝혀져도 을로서 피고인을 변경할 수 없어요. 공소장 변경은 안 된다. 또한 본문에서 나왔듯이 을은 420조 5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자, 진술 거부권과 무죄 추정권은 헌법과 겹치니까 스스로 한번 쭉 다 그다음 테마들은 보시고요. 검사도 헌법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23페이지에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서 1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사실은 이걸 형사소송법을 외워봤자 수사 준칙 대통령령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사실 무한대로 확대를 해놨죠. 그래서 부경경에서 부패, 경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부경경이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는 이렇게 참고로 하나 두 문자 써놓고, 두 번째, 검사는 송치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세 번째, 바로 자기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요걸 본 이유가 2월 아마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광주에서 이 정준호 의원과 관련해서 바로 여기 있는 검찰청법 4조 2항 이제 수사 검사가 이제 기소했다는 이유로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이각 판결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요게 이제 1심이죠. 근데 이제 요 사건이 아주 애매하게 돼가지고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함께 겹쳐 있어가지고,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느냐, 다시 기소하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으로 다 검사 부분은 다 넘어가겠고요.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법원편, 그 다음에 상소편인데, 이번 강좌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로서는 비율로서는 적어요. 법원편은 1개, 상소편은 2개에서 3개. 물론 이제 상소편은 최근에 사례 문제에서 계속 다룹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다루니까 이쪽 부분 양쪽에는 좀 신경을 써서 보겠습니다. 이제 법원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의 좀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판장과 합의부원은 잘 알겠고, 이제 수명법관, 수탁판사 이 두 가지. 자, 형사소송법상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통상적으로 한두 가지 예외를 빼고 수소법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이 수소법원의 개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민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소법원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를 해야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 제기 이전에 바로 가처분, 가압류 등의 절차는 생각보다 어떤 민사집행법 영역이고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소법원이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수소법원은 말 그대로 그대로 풀었으면 공소를 받은 법원. 우리가 정의로는 피고 사건의 소송이 계속된 법원. 사실 정확히 보자면은 현재 본안 담당 법원이죠. 이게 수소법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딱 살펴보니까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확정되는 이 사이에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1심이면 1심 중이면 1심, 2심이면 2심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요. 형사는 민사와 달리 형 집행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소제기 이전에 혹은 재판 확정 이후에 형 집행을 담당하는 거. 여기 안에 수소법원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양쪽을 담당하는 게 관할지방법원이죠. 이 관할지방법원 내지는 뭐 관할법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관할지방법원에 배속이 되어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법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임판사라고 하고, 이 수임판사는 누가 있냐? 자, 영장 전담판사. 사실 영장 전담판사들이 짬밥이 높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바로 이제 당직 판사들이 나오죠. 즉, 사건 수소법원과 독립되어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맨 밑에 바로 수소법원과 독립된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명법관과 수탁판사로 가면은 이제 이건 수소법원 안에서 이제 재판장과 합의부원, 사실 단독판사인 경우는 본인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합의체를 중심으로, 원래 법관들은 그냥 개성이 없어요. 그냥 합의부원일 뿐이고 수소법원을 구성하는데, 이런 합의부원 중에 이제 특정 소송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 하다가 특정 소송행위 시 법관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재판이에요. 이런 사람을 수명법관. 수명법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천안함 사건, 평택에 가서 증거조사를 한다. 그 중에 한 명을 보내면 수명법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 수소법원의 구성원이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원에 촉탁을 하고, 수소법원이 다른 법원에 촉탁을 하고, 그럴 때 특정 소송행위를 하는 다른 법원에 소속돼서 특정 소송행위 시 이런 사람을 이제 수탁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탁판사와 수명법관은 본질이 똑같아요. 수소법원의 명을 받아서 그 법원 구성원이 가면은 수명법관. 다른 법원, 사실은 수원지방법원에 촉탁을 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또 전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촉을 하든 어쩌든. 수소법원의 구성원 이외의 자가 수소법원의 명을 받아서 특정 소송행위를 하면 이를 수명법관 내지 수탁판사라고 얘기를 한다가 일단 기본이에요. 자, 수소법원. 그러면 이 수소법원 안에 재판장도 있고 합의부원도 있고 수명법관, 수탁판사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법원과 독립되어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증거 보전을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수임판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 더. 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판결 결정 명령인데, 일단 판결은 사실을 확정해서 법령을 적용하는 거다. 일단 결정 명령만 먼저 하겠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해석에 관한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고 전체로서 법원의 재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과 본질은 동일한데 개별 법관의 재판을 얘기합니다. 개별 법관이 주체가 되느냐, 법원이 주체가 되느냐, 이건 법조문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별 법관으로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가 있겠죠. 합의부원은 개별 법관이 아니에요. 합의부원이 예를 들면, 자, 조용히 하세요. 나가세요. 질서유지권을 딱 행사하죠. 그 순간 이렇게 특정 소송행위를 하면 순간적으로 수명법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성원일 때, 전체 재판을 하는 하나의 구성원일 때가 합의부원인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도 이제 많이 선택형에서 나와요. 수소법원의 결정, 수임판사의 명령, 재판장의 명령, 이렇게 호응이 되게 되겠죠. 자, 다시 원래 형사소송에서는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확정되는 사이 수소법원이 존재를 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수소법원을 의미하고, 이 수소법원에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이 있는데, 합의부원은 전체로서 법원의 구성원 하나의 재판을 내는 데 일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면 수명법관, 다른 법원에 촉탁을 해서 다른 법원의 법관이 하면 수탁판사. 자, 그런데 공소제기 전, 그 다음에 재판 확정 후, 물론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까지도 있는데,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영장 전담법관, 이런 사람들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수소법원은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권과 관할에 대한 건데, 일단 여기서 이제 재판권과 관할, 바로 재판권이 없으면 327조 1호의 공소기각 판결,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인데, 양자의 관계에서 군사법원은 특별법원, 군사법원이냐 일반 법원이냐는 재판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미국에서 재판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재판하느냐, 이것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느냐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느냐, 이게 재판권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직관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상개혁, 긴급조치, 대부분의 비상대권 체제하에 군사재판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함부로 군사법원이 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것들을 재판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재판권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러나 밑에 이제 군사법원,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군의 입적, 우리가 이제 입적이라는 표현, 입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입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계엄이 선포되면 입적이 되는 거예요. 계엄이 해제되면 제적이 되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자, 재판권의 문제로서 엄격한 증명. 자, 그런데 재판권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니까 관할에 줄여서 군에 입적하면 군사법원의 필요적 이송, 제적하면 일반 법원의 필요적 이송.
자, 그 다음에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민간인이 군에 입정하면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고요.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소송행위 이송 후 일반법원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고 반대로도 일반법원의 소송행위도 군사법원에서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면 대응하는 일반법원에 재판권, 그러니까 재심 관할권이 있는데, 재심 재판권 및 관할권이 있는데, 바로 6번. 군에서 제적되어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에서 행한 개시 결정도 이송된 일반법원의 효력이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왜? 군사재판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군 기무사 창고, 벙커 등의 기밀 자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군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군사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다. 일반법원으로 이송을 했고, 이때도 이송 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군형법 위반 사건과 일반 형법 위반 사건의 경합범위면, 자, 군형법은 위반 사건은 군사법원, 형법 위반 사건은 일반 법원에 각각 재판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먼저 설명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